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블록체인 업계에 특히나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시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함께 그 시야를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인데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스포체인의 정재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인데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석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코인 시장 역시나 뜨거운 이슈들이 넘쳐나는데요. 그중에서 4가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글로벌이 이달 말 암호화폐 빗썸 코인 발행을 공표했습니다. 빗썸 코인은 포인트 개념으로 발행됩니다. F&B 트로콜이 알리바바 해신홀딩스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B는 해신홀딩스와 업무 제휴 사실 묵은 소식에 사흘 만에 79%가량 하락했습니다. 암호키 분실 논란이 불거졌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재단을 통해 피해자 구제 진행을 계획 중이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금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콜드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각 코인에 특히 특정 골드바에 직접 연결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윤성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뭐 F&B의 어떤 논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어떤 해시홀딩스와의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신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발을 뺀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F&B 같은 경우도 어떤 민형사상의 이제 소송을 지금 한 상황인데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둘의 싸움이 어떤 F&B 프로토콜의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단순하게 뭐 토큰, 코인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것보다는 결국 이것도 비즈니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것이 토큰의 가격과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백서라든지 투자를 모집할 때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막상 이제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한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올리지 못하고 대부분 빠져가는데 특히나 이번 같이 어떤 신뢰도에 하락을 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토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다른 코인들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테더 쪽이 우선은 뭐 USDT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했던 부분, 스테이블은 대부분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은 결국은 지급을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갖춰지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코인을 다시 어떤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다른 화폐로 이제 지급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을 때 그걸 줄 수 있는지나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금 스테이블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부분이 뭐 완벽하게 완전 자산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류의 역사상 계속됐던 그런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뭐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었을 때 뭐 조개부터 시작을 했지만 가장 많이 됐던 화폐는 사실은 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생긴 지가 지금 역사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기반으로 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가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금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금을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지 주로 뭐 은행에다 보관하는지 또 투자자가 이것을 금 현물로 바꿔달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급을 보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과 앞으로 어떤 그 단순하게 토큰이라든지 코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물과의 자산에 대한 연동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비트파이넥스의 금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 선물 카드를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생활과 연결이 될 것인가 또 코인 가격이 빠지거나 주가가 빠졌을 때 안전자산이 이제 금 같은 가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시장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금 가격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거 결국에는 1대1 연동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슈 꼽아주셨네요. FNB 프로토콜 관련된 이슈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눈길이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지가 또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뉴스에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비싼 코인,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네. 배제시키고 저는 FNB랑 코인빈 파산 선고, 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두 가지 다 뭔가 지금 법적인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은, 물론 이제 하나는 다뤄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뤄진 것이고요. 그런데 두 개 다 사실은 국내 소식이거든요. 근데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두 개 다. 네, 이 두 개 다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아픔을 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FN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싱홀딩스에 대한 어떠한 뭐 고소, 고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FNB 같은 경우는 핫했었잖아요.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굉장히 뭐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잘 체결한다 이런 시장의 근원적인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인빈이죠. 네, 코인빈 거래소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인빈 직전의 거래소 이름은 유빗이고요. 네. 그 유빗이라는 거래소 직전의 이름은 야피존입니다. 이 야피존과 유빗 이 같은 거래소가 이름을 바꾼 건데요. 야피존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핫 월렛의 그 키가 해킹을 당해서 또 100억이 넘는 자산이 이제 또 해킹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빗으로 넘어와서도 또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코인빈 넘어왔는데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야피존이나 유빗 양쪽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이들이 취한 스탠스가 굉장히 나쁜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자산을 맡겼다는 의미는 그래도 거래소를 좀 믿고 이 거래소에서 활발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맡긴 건데 자신들이 이제 해킹을 당하고 나서부터 이 책임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갑에 넣은 사람까지도 동등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해왔고 네.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대략 지금까지 계속 2년 동안 무려 325억의 어떤 손실이 나게 돼요. 해킹으로만. 예, 그러면 사실은 손실을 본 거는 이거의 그 뭐 대표자들이나 또는 관리자들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들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또 서로 대표와 또 운영진 사이에서 또 서로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네, 국내 소식들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어요. 두 번째 FNB 프로토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코인빈의 또 파산 선고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또 하나를 또 공통적으로 픽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입니다. FNB 프로토콜 알리바바 해신홀딩스 고소 반경 나섰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FMB 프로토콜이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또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동안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또 홍보 같은 사항에서요. 또 긍정적인 이슈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FMB 프로토콜 또 어떻게 알려져 있었죠, 정윤성 이사님? 네, FMB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과의 어떤 협업 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 플랫폼을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광고 플랫폼을 이제 다양한 어떤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가겠다라는 부분을 했었고 여기 또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굉장히 좀 유명한 뭐 가수들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마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어떤 홍보를 함께 또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의 어떤 마케팅의 그런 규모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활발한 그런 마케팅을 좀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상당히 투자자들의 이목도 굉장히 많이 끌었던 그런 부분도 보여줬었고요. 뭐 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힘든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군데 정도 상장하면서 겨우겨우 이어나가겠지만 우선 FMB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빗썸이라든지 뭐 비트소닉이라든지 아이닥스, 올빗 뭐 여러 가지 거래소에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시장 내에서 꾸준하게 이어갔던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지만 역시나 그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에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큰의 가격이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또 최근에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또 현재 논란이 됐던 상황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매니저님, FMB 프로토콜 어떤 쟁점으로 또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한테 크게 다가왔던 이슈는 역시나 알리바바 파트너십 체결 논란이죠.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일단은 FMB 프로토콜 쪽에서 알리바바와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직접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FMB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빗썸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거래가 다 빗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쟁글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머니투데이 이 방송 저희 끝나고 또 쟁글에서 또 람 팀장님이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쟁글에서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 10월 21일에 알리바바와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공시를 딱 띄웁니다. 네. 그게 이제 오후 1시인가요? 뭐 1시, 2시쯤 하게 되는데 10월 20일 날 파트너십 체결 공시를 딱 하게 됩니다. 네. 하고 나서 불과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10월 22일 날 오전 11시 47분에 이 공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정 공시를 내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라움 인터내셔널이라는 곳과 파트너십 맺었다라고 공시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라움 인터내셔널이 해신홀딩스라는 곳에 뭐 지사 또는 뭐 자사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신홀딩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거의 뭐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해신홀딩스 쪽에서 갑자기 반박 자료가 나옵니다. 사실은 알리바바의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해신홀딩스에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곳이야. 우리는 라움 인터내셔널 들어본 적이 없고 FMB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FMB의 어떤 프로토콜의 토큰의 가격이, 코인의 가격이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2회에 거쳐서 박살이 나요. 네. 첫 번째는 알리바바 MOU가 공시가 내려간 이후로 한번 훅 떨어지고요. 네. 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지지받는 줄 알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라움 인터내셔널입니다. 실제는 알리바바가 아니라. 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서 정말로 바닥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 한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게 불과 한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잘못된 공시가 일단 영향을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사실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는 알리바바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대응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음. FMB 프로토콜 측에서 뜬금없이 이제 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나서 뭐라고 단톡방 커뮤니티를 폐쇄를 하면서 가격만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를 폐쇄하겠다 그래서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까지는 꾸준히 상장을 하겠고 그러면서 뭐 좋은 성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누구한테? 네, 이게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투자자들. 도대체 네. 좋은 결과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여러 군데가 잡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라움 인터내셔널과 해신홀딩스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리바바와 실제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커뮤니티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논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란에 됐던 상황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FMB 프로토콜은 타격을 입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윤성 이사님, 그 타격이 어느 정도였죠? 상당히 뭐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좀 호재에 많이 목말라 있는 그런 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라움 인터내셔널 또 해신홀딩스, 알리바바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뭐 작게 라움 인터내셔널과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투자자들 봤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리바바와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컸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어떤 협약에 대한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만약에 급등을 하고 보통 주식시장에서 보면 그 호재가 급등을 하고 만약에 그 호재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얼마 전에 보면 비썸 인수한다고 해서 네. 두월 산업이었나요?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점상이라고 하죠. 보통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제자리로 가는 보통은 이제 이성적인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협약에 대한 체결이 시장에 공시가 되면서 올랐던 부분보다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서 상당히 주식시장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부분을 느꼈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좀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 추세인 전체적인 시장이 그랬을 때 사실 호재에는 좀 둔감하지만 악재에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악재에 좀 민감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어떤 FMB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토큰 홀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들 침체가 돼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번 악재를 통해서 그동안 좀 어떤 매도세가 한꺼번에 좀 출회가 됐던 그런 부분이 어떤 호가적인 피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 아무래도 신뢰도에 대한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FMB 프로토콜의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 네. 좀 최근에 이제 소각에 대한 공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FMB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토큰을 이제 소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의 FMB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자식으로 해서 뭐 최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이율로 뭐 24%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유인책과 가격 안정에 대한 그 정책을 내놓지만 우선은 한번 이제 신뢰도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는 둔감하고 또 악재는 민감할 수밖에 현재 시장 상황에서 FMB 프로토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또 FMB 프로토콜이 또 알리바바의 해신홀딩스를 고소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향방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김민석 매니저님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소각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소각 공시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은 이 공시도 제가 방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쟁글에 들어가서 공시를 확인을 또 했는데 자사 토큰 소각이 나왔는데 사실은 토큰량이 2천만 개예요. 네. 유통량이 6억 개가 넘는데 토큰 소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향방을 생각을 해볼 때 FMB 쪽에서 일단은 고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인 형사상 고소인데 이 형사상 고소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이 무언가 손실을 봤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고소장이
접수를 한 거지 그것이 실제로 법원으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경찰이 받은 거니까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인 자체는 그렇게 뭐 자산으로나 또는 재산으로 또는 뭐 화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FNB는 지금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형식으로 저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FNB가 왜 피해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고소장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어쩌면 형식적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FNB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진짜 피해자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판결이 잘 나가지고 해신홀딩스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리바바랑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손실량 80%를 다시 회복하려면 1.6배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전 그것도 잘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좋은 결과인지 네.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FNB 측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 즉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향방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또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정윤성 이사님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네 글자, 내로남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잘 흘러갔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해프닝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어떤 신뢰도에서의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라움 인터내셔널과 뭐 해신홀딩스의 관계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라움 인터내셔널의 이경준 기획실장이 이제 만나면서 뭐 좋은 의미에서 어떤 MOU 같은 경우 사실은 유식행위거든요. 뭐 네. 별다른 그런 부분 없어서 가볍게 했는데 이 부분이 해신 같은 경우 이제 대구 경북 판매 회사로서 라움이 이제 들어갔던 건데 어떤 선긋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움도 이거는 좀 이제 좀 발을 빼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남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 조금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NB 프로토콜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피해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은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식 같았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 자리 밑으로도 더 하방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뉴스를 믿고 어떤 공시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공시로 인한 투자 피해는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FNB가 피해자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를 이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10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무비블록이 4개의 공시를 쏟아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이 상시 공시 핫클릭 10개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블록은 피코드 필름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피코드 필름은 영화 배우 유준열 씨가 주연한 기동전사 행진곡, 그리고 또 박소담 씨가 나온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작품을 낸 곳입니다. 피코드 필름은 이런 작은 영화들을 위해서 생겨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웹 영화 전문 배급사입니다. 이제 공시를 좀 보실까요? 무비블록이 이번에 공시 쟁글에 올라온 공시를 보시면 비영리 영화를 발견하고 또 비영리 고품질 영화를 발견하고 배우 인터뷰와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또 전시와 상영 이벤트 같은 재밌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곳과 무비블록이 도대체 왜 파트너십을 맺느냐, 무비블록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블록은 영화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영화 산업을 생각해 보시면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대 자본과 대기업들이 이 3단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스크린을 뭐 영화 한두 개가 다 독점을 하고 있고 독립영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독립영화를 우리는 영화관에 가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옵션을 저는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플랫폼에 선택을 받지 못한 콘텐츠들은 이렇게 사양되게 되는 마련이죠. 그동안 영화 창작자들이 제작 보상을 왜 어디서 받는지 잘 몰랐고 또 시청자와 관객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또 상영 기회를 거대 자본에 그동안 빼앗겨 왔다면 이 무비블록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보상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청자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공평한 상영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동안 영화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상당한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작사와 배급사들의 과의 생태계 구성원들과 무비블록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피코드 필름과 한겨레 영상 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고요. 네, 또 다른 공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블록은 또 다른 공시를 지난주에 내놨었는데요. 온톨로지 노드에 합류했다라는 공시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무비블록이 35만 온톨로지 암호화폐를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하도록 온톨로지 측에 돈을 내면서 노드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1온톨로지의 현재 가치로 약 0.9달러니까 한화로 계산을 하면 4억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이 노드는 중앙 관리자가 없는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노드로 합류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드로 합류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 노드 참여자가 되면 그 전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용자에 불과했었는데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결정 권한이 일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비블록은 지난 3월 온톨로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약 2, 3분기 만에 노드 참여사가 되면서 위상이 굉장히 격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톨로지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면
시총 24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중국의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이 위에는 60개 이상의 덱, 그러니까 60개 이상의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무비블록이 온톨로지에 올라감으로써 어떤 효과를 맺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비블록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온톨로지 위에 있는 60개의 덱에 60번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바로 그 서비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60개 덱에 로그인한 사용자들은 무비블록의 영화 생태계에 바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 확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무비블록과의 파트너십 체결 공시를 함께 올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온톨로지 파운더 인터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핫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국내외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이 쟁글은 공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공시를 하는 곳들은 한국계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해외에 있는 굉장히 시총이 큰 프로젝트들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각 산업별로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완체인 소개해드릴 건데요. 완체인 파운더의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Hi, I'm Jack Liu, founder and CEO of OneChain. OneChain is a public blockchain that connects different blockchain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of finance. We have integrated OneChain with Bitcoin and Ethereum, the two largest crypto communities. We're also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more public chains and private chains. On the enterprise side, we are releasing 4.0, which is an integration between OneChain and the private chain. We are also working with the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and Hyperledger on the cross-chain standards to make our solutions more scalable and interoperable. On the public chain side, we're integrating with more public chains such as EOS and many others to make our cross-chain network bigger and have more assets. 네, 완체인 파운더의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완체인이 어떤 곳인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1세대에서 3세대까지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1세대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 2세대는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입힌 이더리움, 3세대는 요즘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죠. 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연결시키는 하이퍼 커넥트 블록체인 혹은 인터체인이라고 불리는 3세대 블록체인입니다. 이 완체인은 이 3세대 블록체인 중에 하나로 특히 금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각종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연결을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완체인으로 연결된 특히 금융계의 암호화폐들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완체인 위에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A 금융계 블록체인 서비스를 거래소 가서 바꾸지 않고 완체인 위에서 B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A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완체인이 쟁글 위에 공시한 것들을 좀 보면요. 지금까지 완체인 1.0, 2.0, 3.0 버전을 차례로 계획대로 달성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파운더가 여러분께 밝힌 것처럼 앞으로 1년 내에 4.0 버전을 출시하면서 마일스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쟁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무비블록과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소개를 해드렸던 온톨로지 파운더의 인터뷰와 함께 더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시를 하는 쟁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스포체인의 정재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체인 대표 정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설계와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젊은 사업가로서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사업가신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스포체인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스포체인이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사용자들이 스포체인 생태계를 이용하면 헬스케어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제 스포체인은 이렇게 발생하는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상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스포츠 이 시장에 주목을 한 이유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쪽 외에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네.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및 스포츠 산업은 해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헬스케어와 스포츠 관련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체인도 이쪽에 발을 디디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체인의 시작이 또 궁금해집니다. 무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변화를 또 이루어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가 석사과정 재학 중일 때 네.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 근데 그러던 도중에 MIT 출신의 엔지니어 3명이 이제 루게릭 환자들의 이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네. Patients Like Me라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용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의 건강 기록이나 이제 질병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발생하는 것을 이제 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체인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포체인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포체인의 기반이 되고 있는 구성 요소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스포체인의 생태계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걷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라 하면 사용자의 키, 나이, 몸무게, 걸음수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저희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이제 동기를 좀 부여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질문과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스포체인은 그럼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스포체인은 현재 이제 걷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걷다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입력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사용자의 건강 정보, BMI 지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센서에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은 저희 생태계 토큰인 STP 토큰을 이제 획득하실 수 있고요. 이 STP 토큰을 통해서 이제 기프티콘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일정 이제 비율로 저희 플랫폼 토큰인 스포체인 토큰과 월별 일정 비율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계시다 보니까 나만큼 보안 문제를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과거에 또 개인 유출 같은 문제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하였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은 일단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네. 보안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체인 토큰은 이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포체인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이 네.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싶은 데이터를 직접 선택하여 표시할
표시를 할 수 있고 네. 이는 분산 신원 증명, 즉 DID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DID 기술을 또 이용하셔서 또 여러 가지 또 개발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블록체인 업계에는 정말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상당한 게 또 사실인 것 같은데 정재성 대표께서 보시기에 스포츠체인의 강점, 차별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우선 팀 내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팀워크라고 네.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젊음이 때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개발에 진행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체인 고유의 색깔을 이제 나타내고자 특허를 또 이제 출원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저희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학술적으로 2년 이상 이제 공부를 연구를 진행한 상태이고 블록체인 실무 또한 저희가 다른 이제 기업보다 좀 많이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이제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시켰고 빠른 시일 내로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서 좀 유망한 기업으로 좀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인 팀인 만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강점들 또 차별점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젊은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특히나 더 전문성을 갖춰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체인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에 대한 또 질문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저희 스포츠체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 모델은 광고입니다. 걷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메인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네. 배너 광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태계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팝업 광고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입력해 주신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가공하고 처리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걷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포츠체인의 토큰 이코노미 어떻게 짜여 있을까요? 스포츠체인의 토큰 이코노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제공에 대한 이제 보상인데요. 걷다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자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네. 저희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이제 보상으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는 스포츠체인 플랫폼에서 이제 먼저 걷다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추후에는 다른 서비스를 좀 많이 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또 짜여져 있는 토큰 이코노미, 특히나 보상 시스템을 또 중점적으로 갖고 가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로드맵 그리고 스포츠체인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스포츠체인은 현재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요. 이제 시작과 동시에 뜀박질을 하고 있으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보완해서 개발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라톤이라고 치자면 출발선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일단 걷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기 때문에 걷다 어플리케이션이 베타 서비스인 만큼 조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오류를 많이 잡기 위해서 디버깅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사용자들이 좀 저희 파트너 관련해서 조금 미약한 거 아니냐, 백그라운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런 단점을 조금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체인을 통해서 꿈꾸고 계신 블록체인 생태계의 모습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마 또 독특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네, 현재 이제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에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질병을 빠르게 예측하고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꿈꾸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포츠체인에게서 블록체인은 또 어떤 의미를 또 갖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가 이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민감 정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 정보를 이제 처리하려면은 이제 정보 주체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DID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공개하고 싶은 데이터, 뭐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 뭐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의사 결정권을 이제 최대화하는 방향을 하고 있으며 이제 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뭐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뭐 의사 결정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현재 그럼 또 블록체인 시장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혹시 네네. 조금 더 바라는 점, 좀 생태계가 어떻게 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신규 프로젝트들도 기술적으로 우수한 이제 플랫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플랫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금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혹시 보상형 시스템을 채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뭐 동기를 이제 유발시키려고 이제 네. 이렇게 보상형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동기 개발을 위해서 보상형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포체인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갈지가 궁금한데 향후 계획도 여쭤볼게요. 네, 스포체인은 이제 걷다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프로젝트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뭐 미더비나 데모데이 등을 참여하여서 저희 프로젝트를 알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는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사용자분들께 조금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홍보와 또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을 것 같다는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함께 하신 소감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스포체인 프로젝트를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자리여서 조금 소개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더비나 데모데이 뭐 이런 기술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저희 프로젝트를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하지 못한 이야기 혹시 계실까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체인의 정재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